반갑습니다. 오늘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관한 새로운 주제로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삼국유사와 21세기 한국학 10번째 강의로 문명권 질서에 대한 반론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구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강의에서는 책봉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책봉체제는 역사학에서 널리 쓰는 용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해되지 못한, 오히려 오해되고 왜곡된 경우가 꽤 많은 그런 용어고 또 개념입니다. 책봉체제라는 말이 등장하고 쓰이고 그래서 중요한 구실을 했던 시기는 중세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시대 구분을 흔히 합니다. 시대를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내세워서 변별을 하는데요. 이 책봉체제는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중세, 근대를 가르는 기준으로 인간이 활동하는 범위, 특히 인간의 활동에 제약을 두는 특정한 질서나 윤리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고대라면 부족이나 특정한 민족 단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서, 이것이 특히 중요하고 그 밖의 세계와는 대립하거나 대척점에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다가 중세에 들면 민족 국가들 사이에서 일정한 약속 내지는 문화적인 교감이 형성되면서 더 큰 범위에서 질서나 윤리가 형성됩니다. 이걸 문명권이라고 역사학에서는 명명합니다. 그래서 문명과 문명권은 다르다 하는 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4대 문명의 발상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그 발상지는 고대 지역이고 그래서 실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서 널리 문명이 퍼진 게 아니고 그 일정한 지역에서만 그 문명이 중요한 구실을 했다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세로 들어오면 그 문명이 주변 지역까지 널리 확산돼서 기꺼이 다른 민족이나 국가들에서 그 문명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공유하는 문명이 되고 그래서 문명권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근대에 들어오면 바로 중세의 특정한 문명권 내에서만 이루어지던 질서 체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범위에서 이 다양한 민족 국가들끼리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범위로 확장됐던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폭력, 침탈, 횡포 등이 많은 식민지 국가나 식민지 민족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또한 인간의 발전 과정에서 흔히 보이는 한 부정적인 면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이 근대라고 하는 세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각국들이 연결되고 그래서 긴밀하게 이어져서 서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 확대된 범위 안에서 서로 관련을 맺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탄생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UN이라고 하는 국제연합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날에는 이 하나의 국가가 국가로서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UN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UN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다른 구성 국가들이 공인을 할 때 그때 비로소 국가가 됩니다. 그보다는 좀 좁은 범위이지만 중세에는 이 책봉체제 안에서 천자와 각 지역의 국왕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국왕이 이 공인을 받음으로써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위가 달라졌을 뿐이지 책봉체제는 오늘날에도 다른 방식으로 확대돼서 실제로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봉체제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책봉을 하는 쪽과 책봉을 받는 쪽의 관계,
대해서 이 근대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봉 체제에서는 하나의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천자라는 권위를 가지고 주변의 수많은 이 나라들의 국왕을 책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에 해당되는 나라는 당연히 우월감을 가질 수 있고요. 반면에 책봉을 받는 국가 쪽에서는 마치 열등한 것처럼 여겨지고 심지어는 종속국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근대적인 인식입니다. 근대 국가 관념에서 볼 때는 사대주의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그 점을 일단 살펴볼 건데요. 물론 이제 책봉 체제 이러면 책봉과 함께 따라다니는 용어가 조공입니다. 그래서 책봉하는 쪽에서는 책봉을 하고 책봉을 받는 쪽에서는 조공품을 바치면서 책봉을 받기 때문에 마치 군주와 신하의 관계처럼 때로는 종속된 관계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날에도 조공이란 말을 곧잘 쓰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 그래서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이 관념이나 개념이 중세에 그대로 적용돼서 실제 중세 사람들도 그랬던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해에 불과하다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는 사실은 역사학계의 잘못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봉 체제가 특정한 국가끼리 맺어진 것이 아니고 문명권 전체의 질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문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 문명권 뿐만 아니라 유럽의 기독교 문명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랍의 이슬람 문명권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의 또 힌두교, 불교 문명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마다 문명권이 있고 그 지역마다 책봉 체제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다른 양상을 갖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었던 질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 역사학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래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책봉 체제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책봉 체제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질서로서 용인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국가의 크기가 크냐 작으냐 또는 책봉을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단순히 우열관계에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연구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특히 이 강대국에 속하던 국가나 또는 그 당시 중세의 책봉 체제에서 중심부를 이루고 있던 나라들에서 근대 이후에 자국 중심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책봉을 받은 쪽을 폄하하거나 또는 멸시하는 관점에서 연구한 경향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각국에서 받아들인 경향이 책봉 체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본질 또는 의의, 시대적 의의 이런 것들을 간과한 탓이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마 책봉 체제를 이야기하거나 하면 사대주의가 바로 떠오르고 사대주의 하면 당연히 부정적인 과거사 정도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그런 오류가 참 많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오해에 불과했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좁아서 형성된 그런 폐 중에 하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먼저 보실 부분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삼국사기 진덕왕 조에 보면 2년에 감질허가 사신으로 중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당나라가 막 건국되고 난 뒤입니다. 유명한 당태종이 치세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신이 당나라에 갔을 때 당태종이 질문을 합니다. 이 감질허에게. 신라가 신하로 우리 조정을 섬기면서
어찌 따로 연호를 일컫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봉체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연호의 사용과 관계에 있습니다. 이어서 마저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참 대국의 황제가 일개 사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외교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신의 경우에는 사실 벌벌 떱니다. 이 황제 앞에 이 주변국가의 사신이 마주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일인데 그 앞에서 이렇게 황제의 질문을 받으면 대체로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론은 아주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일찍이 대국 조정에서 정삭을 반포하지 않았는지라. 이 때문에 선조 법홍왕 이래로 사사로 이 연호를 썼습니다. 만약 대국 조정의 명이 있었다면 소국이 어찌 감히 그랬겠습니까? 여기 정삭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삭은 정월 초하루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책봉을 하는 첨자 국가에서는 정월 초하루가 되면 그 해 1년 동안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 건지 또는 어떤 의례를 치러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달력, 요즘으로 보면 달력이죠. 책력을 만들어서 주변 국가에 반포를 합니다. 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 보낼 때 올해는 연호가 무엇이다 하는 것이 그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국가들은 그게 써있는 대로 이 연호를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천자가 내세운 연호를 써야지 각 주변국 국가가 단독으로 또는 독자적으로 연호를 써서는 안 되는 게 이 책봉체제 안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신라는 독자적으로 연호를 썼습니다. 그 이유로 이 정삭을 당나라에서 반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당 제국이 제국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유로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대국과 소국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대국이 일방적으로 소국을 짓누르는 그런 관계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대국과 소국의 이 관계 속에서 책봉체제는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대국이 이 책봉체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문명권에서 중심이라고 하는 명분입니다. 조공을 바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조공은 거의 예의상 예의에 걸맞게 그 각 제국들이 생산하는 것 중에 특별한 것, 특산품을 의례상 갖다 주는 것이 조공입니다. 반면에 소국이 얻는 것은 명분이 아니고 실리입니다. 실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책공을 받는 작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분을 얻는 대신에 대국은 소국에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근대는 이 명분을 전혀 중시 여기지 않죠. 근대 사회는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경제적 이익을, 실제적 이익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중세인들에게는 실제적인 이익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명분입니다. 그 명분을 중시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예의, 의례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한나라 때부터 청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대략 2000년 동안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있으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단 한 번도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국들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소국인 듯 행세를 하고 때로는
조공을 바치기도 했지만 이 위협도 가한 적이 많습니다. 특히 흉노족을 비롯해서 선비족이나 여진 그러한 족들은 워낙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못 됐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강성했을지라도 중국에 대해서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서 책봉을 받고 경제적 실리를 취하는 그런 역사를 흔히 보여줘 왔습니다. 그래서 근대적 시각에서 보면 그냥 중국이라는 나라를 침략해서 차지하면 되지 않느냐. 실제로 그런 이 민족들, 국가들이 많았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게 한 중세 2000년 가운데 1000년을 이 민족이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 민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언어를 상실하고 민족의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중원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 많은 인구와 넓은 땅을 통치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던 그 용광로 같은 문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그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종속되고 녹아 들어가면서 좋게 말하면 융화가 되지만 융화를 하는 쪽은 주로 중원의 한족들입니다. 따라서 과연 일시적으로 중국 땅을 차지해서 천하를 호령하는 것이 유리하냐? 오늘날에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중세의 역사를 돌아보면 결코 유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요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옛날 만주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에는 중국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주어는 남아있지만 만주족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몽골이 원나라를 세우고 중원 땅을 차지했지만 지금 북쪽으로 다 쫓겨난 몽골 민족들은 한 300만이 몽골 국가를 이루고 삽니다. 중국 땅에는 그 인구보다 2배가 되는 사람들이 중국 땅 안에서 사실 존재감이 거의 없이 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근대적인 관점,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관점에서 보면 중원 땅에 쳐들어가서 천하를 호령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힘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문화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훨씬 우위에 있었고 그게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관계를 무시하고 과거의 역사를 돌아본다는 것은 오히려 잘못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역사도 역시 잘못 이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명분과 실리를 얻고 그러면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힘보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과 한국, 일본 이 세 나라를 보면 세 나라 각기 정치 체제나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게 이 문화적인 차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정치력이나 또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차이보다 오랜 세월 동안 무의식 중에 내려온 문화가 이 세 나라를 서로 다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세는 문화적인 시대였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시대였고, 그 결과 근대에 왔어도 여전히 그 문화의 힘은 크게 작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국도 이 문화적인 능력이 있으면 대국과 당당하게 맞서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시기가 이 중세 책봉체제의 질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비록 소국의 사신이라도 당태종에게 당당하게 맞섰던 것은 이런 문화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한 책봉체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 명분을 내세우느냐, 또 어떤 근거 있는 논리를 펴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국과 소국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면서
이 쌍방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쌍방관계라는 측면에서 책봉체제를 봐야 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 입장에서는 대국을 섬기기 때문에 4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대국의 입장에서는 4소입니다. 소국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 이것이 이 책봉체제의 숨겨진 원리이자 질서다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봉체제에서 핵심이 되는 것, 지금 여기에 이 감시로가 가서 대답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이 중국어를 당시에 구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은 당태종과의 관계 속에서 흔치 않은 문답이고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책봉을 하는 쪽이 보낸 문서와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는 쪽에서 보내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부분 통어와 통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세는 통문 시대입니다. 문자를 서로 통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신들이 중국어를 못하더라도 글을 써서 의사를 소통할 수 있었던 시대가 이 중세 무명권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통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통어죠. 중세에는 이 무명권마다 통문, 공통되는 문자가 달랐습니다. 동아시아 문명권에서는 한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둘로 나뉩니다. 서유럽 쪽, 이 서방 기독교에서는 라틴어, 그 다음에 이 동방 기독교 쪽에서는 그리스어입니다. 혹시 이 그리스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리스 로마 문화 우리가 잘 알죠. 그리스와 로마가 쪼개진 겁니다. 고대에. 그래서 한쪽에는 라틴어로 가고 한쪽은 그리스어로 갔습니다. 러시아는 그리스 정교, 즉 동방 기독교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아랍은 당연히 아랍어죠. 그 다음에 인도의 경우에는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문자를 통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할 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에 중요한 문서들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이런 문자를 습득한 사람들이 권력을 지을 수도 있었고 관직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도 이 문자를 얼만큼 잘 습득하고 또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문화적인 자부심이나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용되고 중요하게 여기지는 영어가 중세의 그런 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한류 덕택에 한국어가 상당히 위상에 올라갔죠. 중세 같으면 상상할 수 없고 그렇지만 또 근대에 들어와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흐름과 사실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우위를 다투던 때가 근대인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물론 세계 10대 경제 국가 안에 들어가고 군사력으로는 5, 6위점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근대에 걸맞은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형상 위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문화적인 것이 지금 훨씬 큰 힘을 발휘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암암리에 다들 갖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노벨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도 그런 문화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표출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노벨상 시절이 되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문학이 세계적인 문학인데 특히 20세기 100년 동안 쏟아낸 한국의 문학을 보면 탁월한 작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임꺽정부터 시작해서 박경리 선생의 토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문학 작품인데
안타깝게도 번역의 안 된 탓에 노벨상 근처에도 못 갑니다. 적어도 영어나 불어, 스페인어 정도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요. 토지 16권은 한 사람이 일생을 다 쏟아부어도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번역이 어려운 게 양 때문이 아니라 표현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 문학을 연구하면서 노벨상은 안 받아도 좋다고 단언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번역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어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고 섬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세계 통용되는 언어가 되는 것이 빠르지 노벨상 받는 것이 그보다 빠를 수는 없다. 제가 반 농담 반 진담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제 말이 반쯤은 들어맞는 것 같아요. 한류가 부르면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많아진 걸 보면 아마 그럴 공산이 커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한국어가 일본어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 주장은 대부분 이제 노벨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평가되어 하는데요. 그건 다르게 생각하면 일본어는 번역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의외로. 그리고 일본 작가들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다 위대한 작가는 아닙니다. 가령 최초로 일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또 인류 작가로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한 2류 정도인데요. 우연히 운 좋게 가와다 야스나리 작품을 좋아했던 여성이 미국인을 만나서 결혼을 한 뒤에 그 남편이 아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번역해 준 덕택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많이 따랐죠. 그리고 일본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복잡 미묘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나 정서를 갖고는 있지만 표현에 있어서 한국어만큼 그렇지는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드리면 색깔에 있어서 일본인들은 파라타와 세파라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오이, 맛 아오이 이런 거, 시로이, 맛 시로이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 말에서는 파라타, 퍼르타, 푸르다, 푸르탱탱하다, 푸르죽죽하다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변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아마 BTS 어떤 친구가 표현한 글귀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눈이 소복소복 쌓인다 하는 표현 때문에 아미들이 한바탕 동료가 이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복소복이 뭐냐 하는 거죠. 일종의 의태어인데 전혀 이걸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SOBOK 이래서 소복소복 영어 표기를 그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영어로 표현할 길 영어뿐만 아니라 거의 다른 어떤 언어에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복소복 눈이 쌓인 애가 식구로 들어가면 번역 불가능입니다. 그것처럼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남다른 그런 언어 구사나 언어 표현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번역을 해보면 특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세에는 이 말의 시대가 아니고 글의 시대였기 때문에 한국어가 대단하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도리어 근대에 와서 근대에서 가장 뒤떨어지고 식민지 지배까지 당했던 한국이 뒤늦게나마 문화적으로 꽤 높은 위상을 가질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이런 중세에는 평가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발전시켜왔던 그런 언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화가 그런 구실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근대에는 통어 시대지만 중세는 통문의 시대였다 하는 사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문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다. 그건 주변국뿐만 아니고 중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안에서도 이 문자를 습득한 소수의 사람만 관리가 되고 권력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기원은 중국이지만
중국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으로는 외국어와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 사람들이 한문을 잘 모른다. 오히려 한국인이나 일본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이 한문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것은 근대뿐만 아니고 중세에서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소수의 언어였다 하는 사실이죠. 흥미로운 것은 중세에 우위를 차지했던 국가들이 근대에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이 통어와 통문의 문제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말과 글이 일치되었던 나라의 경우에는 근대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으면 근대에 들어왔을 때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어차피 라틴어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주거 문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됐지만 동아시아에서는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주거 문자가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살아있는 문자입니다. 문자로서는.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그 문자가 문화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인데 그것이 말과 다릅니다. 반면에 한국은 한문을 쓰기도 했지만 이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 체계에 의해서 말과 글이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문자와 말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그것이 대다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자와 언어의 통일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창 공부하고 있을 때 80년대에는 국어 전용으로 할 거냐, 국한문 혼용으로 할 거냐 하는 논란이 많았었는데 국어학자들은 대부분 국어 전용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말에는 한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굳이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쓰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중국인들이 다가갈 수 없는 자기네들 과거의 유산을 우리는 더 쉽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한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국한문 혼용이냐 한글 전용이냐 하는 말이 거의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한문을 습득하고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한편은 좀 안타까운 면입니다. 왜냐하면 한문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이 지식과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문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도 아마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특히 중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근제하고 있는 동안은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을 상대하는데 이 한문을 얼만큼 잘 구사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통어와 통문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에 중요했고 그리고 이 통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자 철학이자 종교가 바로 유교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문으로 유교적 지식과 교양을 익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세 문명권 질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꾸로 다르게 보면 바로 대다수 구성원인 민중의 경우에는 이 중세 문명권의 질서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삼국의 또는 일본의 월남의 민중들도 마찬가지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 책봉체제를 내세운 중세 문명권 질서 안에서 각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책봉체제가 문화적인 관계, 문화적인 힘을 통해서 맺은 관계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문화의 전부냐 일부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 책봉체제에서 말하는 문화는 상층 지배층, 소수의 지식인들의 문화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그 나라 전체의 문화를 대표한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전부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라면
민중들이 만들어낸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변형을 할 것이고 또 재창조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민중들은 어떤 식으로 역사를 바라봤는지 또 어떤 문화를 창출해냈는지를 동시에 봐야만 그 전체의 문화를 볼 수 있고, 그래야 그 이후에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또 근대에 들어와서 각각 어떤 역사와 문화들을 또 창조하고 전개시켜가는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 판단의 시금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 월남의 경우까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중세의 신라나 고려의 민중들은 상층 지배층에서 중요하게 내세운 이런 책봉 체제를 비롯한 문명권 질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각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또는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흔적들이 꽤 많습니다. 그 점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삼국사기는 삼국유사와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는 정사다, 정통사스다, 삼국유사는 야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이 정사와 야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열 관계라고도 할 수 있고, 중심이냐 그냥 주변부냐 하는 이렇게 차이로 볼 수도 있는데,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삼국사기는 상층 지배층의 인식으로 쓴 역사입니다. 즉 소수의 지식인들이 바라보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삼국유사는 민중이 바라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변이라든지 또는 정통사서가 아닌, 그래서 오히려 야사로 치부하고 그냥 허구가 많은 단순한 이야기로 치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이 역사를 바라보고 민중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역사 속에 숨어 있었던 진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사서로, 즉 하나의 역사서로서 지배층과는 다른 대안의 역사서로 보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비교를 해드리는데요. 우선 삼국사기 문무왕조에 보면 662년입니다. 당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문무왕을 책봉하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대부분 태종무열왕 이후에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왕이 즉위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문서를 가지고 사신이 조공품과 함께 당나라 장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무개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를 이어서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라고 알립니다. 그러면 당나라 황제가 그 문서를 읽고 책봉하는 문서를 내리면서 새로운 왕에게 책봉된 그런 명칭을 부여합니다. 제법 길지만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문무왕은 이런 책봉의 명칭을 얻습니다. 계부의동 3사, 상주국, 낙랑군왕, 신라왕. 제법 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의 시대입니다. 미사여구를 많이 쓰고 갖가지의 호칭을 쓰면 쓸수록 더 대단한 존재로 인식받았던 시대가 중세입니다. 가령 중세의 아랍인들이 책을 쓰면요, 제일 첫머리에 뭘 쓰냐면 알라신을 축원하는, 알라신을 칭송하는 구절을 요즘 책의 분량으로 보면 한 페이지에서 두세 페이지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뭐 빛나는 태양과 이 우주를 관장하시고 어쩌고저쩌고 쭉 늘어놓습니다. 이 각 나라에서 책봉을 받는 쪽에서 이 천자에게 보내는 문서에도 보면 그런 미사유구를 잔뜩 늘어놓습니다. 그게 중세의 일종의 글쓰기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예의였다 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 책봉되는 왕에게도 이런 명칭을 길게 붙이는 것도 보면 그런 형식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문무왕이 즉위하기 전에 당나라에 왕자였을 때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고종이 대부경이라고 하는 관리를 이제 하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대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으로서 책봉 받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관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사실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책봉입니다. 책봉하는 문서를 통해서 왕으로 봉한다 하는 것이 책봉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천자와 국왕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재밌는 것은 이 책봉을 받는 쪽이 벌써 이미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는 사실, 즉 왕으로 즉위한 사실을 가지고 알립니다. 알리고 난 뒤에 천자가 책봉 문서를 보냄으로써 그걸 사후에 공인하는 방식이 책봉입니다. 그러니까 책봉과 이 책봉 체제 속에서 책봉을 하는 쪽과 받는 쪽 사이에서 책봉 받는 쪽은 먼저 왕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쪽에서, 즉 관직을 받는 쪽에서 먼저 나는 이런 관직에 올랐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는 임명권자가 새로운 관직을 하사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임명입니다. 그래서 사후 인정을 하거나 공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임명은. 그래서 이 임명이라고 하는 거하고 책봉, 책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책명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천자가 자국 내에 관리들을 임명을 하죠. 그때 책봉하지 않습니다. 임명입니다. 그리고 신라왕의 경우 자기 신하들에게 관직을 하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임명입니다. 이거는 각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물론 동아시아에서는 특이한 형태로 사신으로 온 인물 가운데 황제가 마음에 든 사람에게 관직을 하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걸 연구를 안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아마 이 시간에 제가 처음 알려드리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즉 책봉 체제라고 하는 것이 문명권 질서라는 것을 또 다른 방식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의 문명권 질서 안에서 하나의 문자와 하나의 종교가 통용되기 때문에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는 실질적인 힘은 자국에만 미치지만 명분상으로는 문명권 전체에 미칩니다. 그래서 문명권 각국에서 조공을 바치러 온 사신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 관직을 주는데 흥미로운 건 이 관직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명분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천자가 관직을 주면 대부분 낮은 관직을 안 주죠. 굉장히 높은 관직을 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힘은 없지만 굉장히 명예롭습니다. 천자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책봉 체제에서 천자로부터 그런 이 인정을 받는 것은 책봉 이 국왕 외에는 없는데 국왕 밑에 신하에게 그걸 준다는 것은 상당한 영예고 명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천자 또는 황제에게 굉장히 크게 감복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명권 중심부 국가의 호의적인 그런 사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천자의 나라와 국왕의 나라에 대립이나 갈등이 생기면 어느 쪽으로 편을 들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천자에게 아무래도 유리한 쪽으로 또 호의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천자가 실권을 미칠 수 없는 나라에 자기 사람을 둔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흔히 일어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주변국의 국왕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고구려를 침략하기 전에, 그러니까 667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하고 한 7년쯤 지났을 때 당나라 입장에서 제일 걸리던 나라가 백제가 아니라 사실 고구려였죠. 그래서 백제는 멸망을 이미 시켰고, 또 백제 땅을 당나라가 차지하려고 군사를 파견해서 신라와 대립관계에 있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를 멸망시켜야 되는 문제가 시급했고, 그래서 고구려를 빨리 쳐야 되는데 신라에서 미적거립니다. 그때 당고종이 문무왕의 두 명의 동생인 지경과 계원이라고 하는 문무왕의 두 동생에게 벼슬을 하사합니다. 즉 장군직을 하사를 하면서 고구려를 쳐라고 명을 내립니다. 신라왕이 문무왕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죠. 실권자가 아니지만 또 문명권 질서 안에서는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는 명입니다. 그런데 문무왕이 아주 어떻게 보면 참 교묘하게, 또 다르게 보면 굉장히 적절하게 대처합니다. 이 당고종이 보낸 칙서를 받아서, 일단 칙서가 오면 국왕이 받으니까요, 칙서를 받아서는 그 두 신하를 불러요. 그래서 지경과 계원에게 파진찬과 대아찬이라고 하는 높은 벼슬을 줍니다. 그러면서 당고종이 내린 칙명을 가로채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임명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지경과 계원을 문무왕이 장군으로 임명하는 형식으로 태세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문무왕, 즉 신라왕의 신하이지 천자의 신하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 경우는 참 이 주체적인 이 사고가 강할 때 가능합니다. 아니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천자의 나라와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일이 또 되는 빌미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데, 이 문무왕이 묘하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쌍방관계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고 정당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힘을 쓰지 않고, 즉 무력으로 통하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 책봉체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책봉을 받은 문무왕이 고구려를 그 이듬해에 항복시킨 뒤에 삼국 통일을 일단락하죠. 그런 뒤에 이제 말 그대로 한반도에서 당나라 군사와 이제 대립하게 됩니다. 당나라 군사는 말 그대로 웅진도독부, 백제 땅에 웅진도독부를 두면서 당나라 사람을 장군으로 앉히고 마치 직할지로 만들려고 하는 술수를 부립니다. 당연히 평양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 몇 년을 싸웁니다. 그래서 671년 6월에 신라군이 백제 땅에서 당나라 군대와 싸워서 크게 이깁니다. 이때 그 책임자가 당나라 총관 서륜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서륜기가 문무왕에게 글을 써보냅니다. 보시면 첫머리가 이렇게 됩니다. 행군 총관 서륜기는 신라왕께 글을 보낸다. 요즘 우리가 보면 정말 기분 나쁘죠. 일개 장수인데 행군 총관이란 말은, 총관은 행군 총관입니다. 총관은 일종의 도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륜기는 이 백제 땅에 도독으로 파견된 장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개 장군이 신라왕에게 글을 보냅니다. 적어도 당나라 황제가 책봉을 했지만 그래도 신라왕은 왕입니다. 장군하고는 굉장히 격이 다른데 굉장히 오만한 태도를 보이죠. 이거는 최근에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우리나라에서 보여준 거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그게 중국인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만함과 교만함이 통하는 시절이 있는데 지금 중세가 아니거든요. 근대에는 전혀 다른 질서 속에 있는데 과거의 역사와 문화,
중국의 상층 지배층이 갖고 있는 것이 과거의 역사와 문화에서 갖고 있는 자기네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나 또 월남에 대해서 때때로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오판하는 경우가 그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많은 바람이 부는 만리 땅과 넓은 바다 천리를 천자의 명이 있어조차 이 땅에 왔노라. 천자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천자인 것처럼 이렇게 구는 겁니다. 왕이가 왔을 때도 아마 시진핑인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완강한 도적들이 소탕되고 원수들은 나라를 잃었으며, 이거는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사실을 말한 겁니다. 신라의 입장에서는 고구려와 백제가 완강한 도적, 원수와 같은 그런 적대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군사와 말과 옥과 비단 또한 왕의 차지가 되었으므로 마땅히 마음과 힘을 다른 데로 옮기지 말고, 즉 당나라와 대립하면서 싸우지를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왜 싸우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후순에 그 계책을 전해 그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하리니, 이 계책이란 말은 책봉체제의 시스템 속에서 신하처럼 군어야 된다. 즉 천자가 명을 내리면 순순히 받아들이고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저 계책이란 말 안에 숨겨놓은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서륜기는 책봉체제의 시스템을 잘 몰랐습니다. 제대로 이해 못하고 천자의 입장에서 이해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왕께서는 안온한 틀을 버리고 한결같이 지켜온 정책을 지키기 싫어하며, 이때도 정책은 앞에 말한 계책과 같습니다. 멀리로는 천자의 명을 어기고 가까이로는 아비의 말씀을 저버리며, 태종무일왕, 이것도 서린기가 자기식으로 이해한 겁니다. 문무왕은 아비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비의 말씀을 따라서 충실하게 삼국을 통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독립된 국가로서 천자에 복속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집집마다 군사를 징발하고 해마다 무기를 지켜더니, 즉 신라가 만만치 않게 당나라에 대항해 와서 우리 당나라 군사를 격파한 사실 때문에 거론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떨쳐 일어선 것은 모두 천자의 마음이 멀리 미치고 위력이 돋고 붙들어 주어서, 물론 이 말에는 틀린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자의 나라는 주변국에 사실은 이 문화적인 앞선 문물과 제도 등을 끊임없이 전해주는 그런 큰 구실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으로써 후진적이고 낙후되어 있었던 민족과 나라들이 좀 더 선진화되는데 기여한 것이 바로 이 천자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륜기가 한 말이 그렇게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번갈아 책명을 받고 신하라 자처하며 앉아서 경서를 닫고 시와 예를 고루 갖췄음에도 여기서 보시면 경서, 시와 예 이렇게 나와 있죠. 즉 문화입니다. 핵심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로서 맺어진 관계가 책봉과 조공 세자 안에 대국과 소국의 관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바름을 듣고도 따르지 않고 착함을 보고도 가벼이 여긴다. 올바름과 착함, 의와 선, 이것은 덕을 가리키죠. 지난주 9강에서 제가 노노의 위정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덕으로서 정치를 한다 하는 이야기가 중세에서는 어느 나라에나 공통된 화두고 과제고 또는 질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바로 올바름과 착함 이런 덕을 내세우면서 명분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가 당나라 군사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것을 올바르지 않고 착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분 싸움에서는 확실히 어느 쪽에서 근거를
적절하게 잘 내세우느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나 서림은 일찍이 천자의 수레를 모시고 직접 위임을 받았으므로 자신이 신라왕에게 한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실상을 기록해서 아뢰일 것이니 그러면 반드시 밝게 풀릴 것이요. 말은 참 애둘러서 밝게 풀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너 가만 안 둘 거다는 겁니다. 천자가. 그러니 왕은 어찌 힘들게 서둘며 서로 얽혀서 어지럽게 하는가. 물론 얽혀서 어지럽게 하는 것은 사실은 당나라 쪽이죠. 삼국을 통일한 뒤에 그냥 군사들을 이끌고 물러나면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바닥바닥 나서는 바람에 신라와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게 됐죠. 신라와만 싸운 게 아니고 백제 유민 또는 고구려 유민과도 싸우게 됐습니다. 이제 이 서림기에 대해서 신라왕 나름대로 답장을 보냅니다. 보시면 첫머리가 이렇게 됩니다. 선왕께서 정관 22년에 정관 22년이면 당태종 때입니다. 이때 물론 선왕은 태종 무일왕이죠. 재밌는 거는 요 입주에서 태종 문황제인데 이때 태종 문황제는 당황제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당태종 이세민은 당제국을 건설하는 주역이었기 때문에 태종이라고 하는 시호를 받습니다. 나중에 이 신라에서 김춘추에게 태종이라는 시호를 올리면서 중국 쪽에서 반발합니다. 같은 시호를 썼거든요. 그래서 일개 책봉을 받는 나라에서 태종이라고 하는 시호를 겁없이 썼다는 데서도 화가 난 거고, 또 하나는 태종 무일왕은 건국과 관련된 그런 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치 못하다고 나중에 핀잔하는 문서를 보내서 따지는 것이 삼국사에도 기록에 나옵니다. 물론 이때 그때는 신문왕 때인데요. 문왕 다음에 신문왕 때인데 신문왕이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태종 무일왕이 왜 태종이라는 시호를 써도 되는지 아주 당당하게 밝혔기 때문에 나중에 중국 쪽에서도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태종 무일왕이 칭호에도 나오죠. 무열입니다. 무로서 나라를 건재하게 이끌고 갔다. 그래서 무열왕입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의 당태종 이세민은 처음에는 무를 썼지만 나중에 통치할 때는 문을 내세웠다고 해서 문황제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쨌든 태종 문황제의 은혜로운 조칙을 직접 받았으니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직접 조칙을 내 아버지가 받았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지임이 이때쯤 이제 당태종을 말합니다. 지임이 이제 고구려를 치려는 것은 다른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 신라가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침해받아 편안할 날이 없음을 가엾게 여기기 때문이지 산청과 토지를 탐내서가 아니다 라고 하시며 계책을 주시고 군사 일정을 잡으셨다. 이제 보시면 산청과 토지를 탐내서가 아니다. 즉 당고종의 아버지인 당태종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산청과 토지를 탐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책을 주고 군사 일정을 잡았단 말은 그래서 삼국 통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 흥미롭죠. 여기 속뜻은 그래 놓고 왜 지금 탐내느냐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또 띄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마다 즉 이 삼국 통일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당나라 군사들이 같이 힘을 합쳤지만 그때 같이 싸우면서 우리 신라의 구원을 입어 1만 명의 당나라 군사가 4년 동안 신라 것을 먹고 입었으니 유인원 이하 병사들까지 모두 가죽과 뼈야 비록 중국 땅에서 났을지라도 그 피와 살은 하나같이 신라에서 기른 것이요.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가죽과 뼈는 그래 너 중국 사람 맞다. 그런데 우리 신라에서 길렀기 때문에 피와 살은 신라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당의 은택이 비록 가없다 하나 우리 신라가 바친 충정 또한 가련하게 여길만 했다. 굉장히 당당합니다. 이런 문서들을 보면 우리가 속국의 열등한 나라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4년 사이에 한 번 주었다 한 번 빼앗으니 이거는 백제를 멸망시킨 뒤에 백제에서 당나라 군사가 주도를 하며 신라와 계속 대립각을 세운 것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백제 땅에서 백제 왕의 후손을 내세우면서 당나라 쪽에서 일종의 괴뢰 정권을 세우려고 애쓴 적도 있습니다. 그걸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3, 4년 사이에 한 번 주었다 한 번 빼앗으니 우리 신라 백성들은 모두 실망해서 말하기를 예나 지금이나 국민을 내세우는 것 비슷합니다. 굉장히 막강하죠. 특히 이 유교적인 정치 철학에서는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민심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 민심을 끌어오는 것이 이 유학자적인 발상입니다. 신라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 신라와 백제는 오래도록 깊이 원수를 맺어왔거니와 이제 백제의 형상을 보건대 틀림없이 따로 이 한 나라로 자립할 모양이니. 그렇죠. 이 당나라가 계속해서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는 바람에 신라가 다시 옛 국토를 회복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말 그대로 신라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백제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신라와 백제는 그러면 원수의 나라가 됐는데 다시 백제가 들었으면 반드시 우리 자손이 그들에게 먹혀 없어질 것이다. 또 원수의 나라가 서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는 이미 당의 한 지방이므로 이걸 이제 고지고대로 믿고 당의 진짜 지방이라고 얘기해서는 곤란합니다. 예의상 해주는 말입니다. 당의 천자나라고 우리는 국왕으로 책봉을 받았으니까 지방과 같은 그런 구실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당나라에 대해서 신라가 자국을 일컫는 용어로 이 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향가, 노래를 향가라고 그러죠. 이때 향은 시골, 지방을 단순히 뜻하는 게 아니고 신라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국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 한 국가로 보면 중앙에 해당되는 이 서울 경기 지역으로 보고 그 외의 나라들을 주변에 있다 해서 이렇게 향으로 호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음악을 아악이라 그러고 우리 각 주변국의 나라의 음악을 향악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국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봉 체제에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당의 한 지방 이런 것은 책봉 체제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지방이지만 나뉘어서 두 나라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 나라로 돼 있어야지 하나의 지방으로 구실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로 묶여서 한 나라가 됐고 그러면 한 지방처럼 그렇게 굴러가야지 중원 땅에 있는 각 지방이 천자의 허락 없이 또는 천자의 뜻과 다르게 한 지방이 두 개로 쪼개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부디 한 집안으로 만들어 길이 후환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총관은 스스로 잘 살피고 헤아려, 여기 스스로 잘 살피고 헤아려 실상을 갖추어 천자께 아뢰기를 바란다. 왜 신라가 당군사와 싸워야 하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말로 실상대로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계림주 대도독 자위 대장군 계부 의동 3사 상주국 신라왕 김범민은 사례노라. 행군 총관이라고 하는 짤막한 칭호를 갖고 있는 서림기에 대해서 아주 긴 그죠? 이 중에서도 핵심은 내가 계부 의동 3사. 이 계부라고 하는 것은 열개자의 부는 막부를 가리킵니다. 일종의 야전 사령부기도 하고요. 막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천자나 왕의 명을 받고 독자적으로 관청을 세우고 관리를 둘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관청과 관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왕은 독자적인 국가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식의 관청을 두고 관리를 둘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계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왕에게 붙일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물론 천자의 명예에서 국왕이 아니라도 일시적으로 특정한 장수나 그 다음에 신하에게 이런 권한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동 3사. 의자는 의례입니다. 의례. 위상을 가리키고 3사와 같다. 3사는 삼공이라고 해서 우리 조선시대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왕 아래, 즉 천자 아래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3사입니다. 그래서 의동 3사는 천자 아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주국 신라왕 이렇게 갑니다. 서른기에 대해서 네가 일개 천자의 명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네하고 내하고는 군번이 다르다, 위상이 다르다 하는 것을 넌지시 이렇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문무왕을 비롯해서 신라의 장수들과 신하들 모두 당나라의 횡포에 대해서 그냥 성질대로 참 하고 싶지만 그래서는 오히려 곤란합니다. 이때는 명분의 시대였기 때문에 점잖게 글로서 서로 다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효과도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를 통해서 각자 자신들의 의견, 견해들을 뛰어난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외형상 보면 책봉하는 쪽과 책봉받는 쪽이 상하 관계, 우열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등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국에서 이 중심을 바라볼 때 중심부에 있는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또 역사적으로도 그 점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문화를 전수받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열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 책봉체제가 지향하는 그런 대등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중심부의 문화에 걸맞은 주변부의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도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 신라나 고려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사만 보면 신라나 고려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잘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 역사만 알고 우리가 자랑으로 내세우면 국수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 뭐 국뽕 이런 말을 하는데 주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이 역사와 문화를 볼 때 훨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자기 문화의 우월한 점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 삼국 사기에서는 태종 우열왕이나 문무왕을 비롯해서 여러 장수들을 또는 뛰어난 신하들의 노력이 컸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문명권 중심과 대등하게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정치 철학이나 또는 유교적인 그런 인식, 이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국유사에서는 그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삼국사기에서는 많이 빠뜨린 게 불교사인데요. 원효, 의상, 원척을 비롯한 기라성 같은 그런 고성들이 있습니다. 이 고성들은 단순히 신라에서 배출된 뛰어난 승려가 아니라 거꾸로 중국에 유학을 갔다 오거나 또는 원효처럼 신라 땅에서 홀로 공부를 한 경우라도 중국으로 불교 철학을 역수출할 수 있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즉 화엄 철학은 굉장히 방대한데 의상스님은 그것을 화엄일성 법계도라고 해서 280여자의 글귀로 압축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그뿐만 아니라 원효의 철학의 경우에는 중국의 선종이 탄생하고 선종이 역사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효는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성녀일 뿐만 아니고 동아시아 전체에서 위대한 성녀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서도 원효의 철학을 적극 채용하고 활용했고, 일본의 경우에는 원효와 의상과 관련된 두루마리 그림을 통해서 오랫동안 전승하고 두 인물을 높이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부석사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 등장하죠. 선묘라고 하는 여성의 경우에 일본에서는 거의 신으로 모십니다. 의상스님이 중국에 유학 갔다가 돌아올 때 처음에 중국으로 왔던 의상스님의 외모에 반해서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상스님이 신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떠났을 때 선묘라는 여성이 지금 우리 황해죠.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못하고 용이 되어서 의상스님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 그게 이제 나중에 부석사 창건설화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선묘라는 여인은 의상스님을 개인적으로 흠모를 했지 불교와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이제 불교를 수호하는 용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했는데요. 이 선묘가 일본에 가서는 의상스님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또 높이 숭배도 받습니다. 그만큼 이런 신라의 고성들이나 신라의 불교 문화는 거꾸로 주변국이나 심지어 중국에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였습니다. 고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 때에도 천태종 경우에는 중국에 오히려 천태종의 철학을 역수출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줬고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대각국사 의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한 불교의 모든 전적들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의 경우에 중국에서는 하지 못했던 것을 의천이 홀로 나서서 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과 일본 주변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전란을 겪으면서 의천 스님이 남겼던 그 정리 작업의 흔적을 볼 수가 없지만 일본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일본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렇듯이 중심부와 주변부가 문화로서 맺어졌기 때문에 한편은 일방적인 관계였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시대가 흐르면서 주변국에서 독자적으로 중심부 문화를 재창조하면서 역수출하는 경향도 많았다. 그래서 대등하다는 것을 또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것 또한 물론 이제 상층부에서 보여준 행태죠. 그와 달리 그럼 민중들은 어떻게 봤느냐? 삼국유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국유사에도 문무왕과 관련된 조목이 있습니다. 기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문무왕 법민조에 이때 668년입니다. 즉 고려를 멸망시킨 바로 뒤입니다. 당나라의 유병인 여러 장수와 병사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를 습격하려고 했다.
왕은 그것을 알아채고 군사를 보냈다. 그죠? 예. 아까 보셨던 서린기와의 관계가 이렇게 압축적으로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린기가 문수도 보내고 당황제의 이름을 빌어서 문무왕을 꾸짖은 거라든지 문무왕이 어떻게 또 답장을 보내고 그러면서 맞대응한 것 이런 게 이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삼국유사에서는 민중들은 그 정황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제 군사를 보내고 당나라 군사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당코종이 김인문 등을 불러서 꾸짖으며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 군사를 요청해서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해치려 하느냐. 문맥을 보면 민중들이 볼 때 당코종이 문무왕에게 꾸짖는 게 아니고 당시에 장안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사실은 인질로 원래 간 건 아닌데 인질로 잡혀 있었던 김인문을 불러서 이제 애먼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와줘서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어째 우리를 해치려 하느냐. 그리고 곧바로 옥에 가두고 군사 50만 명을 훈련시켜서 설방을 장수로 삼아 신라를 치려고 했다. 그때 의상법사가 서쪽으로 당나라에 들어가 배우고 즉 유학하고 있다가 유학을 통해서 이제 화엄경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그때 와서 인문을 만났다. 인문이 사실을 알려주니 자초지종을 알려주니 의상은 곧 동쪽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매우 끄림직해서 신하들을 모아 방어책을 물었다. 각간 김천존이 아뢰었습니다. 근래 명랑법사가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수받고 왔다고 합니다. 그를 불러 물어보십시오. 네, 명랑법사. 이게 이 삼국사기는 유교적인 관점에서 유교적인 방식으로 대처를 했다고 한다면 민중들은 유교 대신 불교를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상스님을 데려오고 명랑법사를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명랑이 아래입니다. 낭산 남쪽에 신유림이 있습니다. 낭산은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동남쪽으로 보면 좀 나지막하게 길게 이어져 있는 산이 있습니다. 이 낭산 맞은편 쪽 서쪽으로 쫙 보면 바로 남산이 크게 이어져 있죠. 신라 땅에서 원래 낭산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즉 신라가 고대의 신라 사람들은 이 낭산을 중심으로 하늘의 제사도 지내고 의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낭산이 원래 신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성한 곳이었는데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위상을 빼앗기고 남산이 이 신라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룩한 산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낭산에는 여러 왕들이 무덤을 쓰게 되는데요. 낭산 남쪽에 보면 선덕 여왕의 무덤도 있고 신문왕의 무덤도 있습니다. 이제 이 낭산 남쪽에 신유림, 이름을 보면 벌써 신유림, 신들이 놀고 다녔던 숲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사천왕사를 짓고 도량을 열어 베푸시면 됩니다. 원래 사천왕사는 불교의 호국 신들입니다. 호국의 천왕들을 사천왕이라는데 이 사천왕을 데려와서 이제 신라를 지키겠다 하는 그런 발상을 보여줍니다. 그때 정주, 지금의 개성 일대입니다. 개성 일대에서 사자가 달려와 보고했다. 당나라 군사들이 무수히 많이 우리 국경에 이르러 바다 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인데요. 근데 당나라 군사들이 배를 수군들이 많이 와서 언제 이 신라 백제나 고구려 땅을 칠 것인지 그 때를 기다리느라고 바다 위를 끊임없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알려준 겁니다. 왕은 명랑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일이 이미 닥쳤으니 어찌하면 좋겠어? 그러자 명랑이 대답했습니다. 문의비단으로 절을 임시로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문의비단으로 절을 짓고 풀로 오방신의 모습을 얽어 만들고는 유가에 밝은 성녀 12명을 불러서 명랑을 우두머리로 삼고
문두루의 비밀한 법을 지었다. 이 문두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게 원래 부처님하고 직접 연관은 안 되는데 경전에 관정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이 문두루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중에 제자들에게 훗날 이 불교 성녀로서 제자들이 횡액을 당할 수도 있다. 그때 이 문두루법을 쓰면 그 횡액에서 벗어날 길이 생긴다 라고 하면서 이 문두루법을 가르쳐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신라가 처한 이 재앙과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로 삼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두루 비밀한 법을 지었다. 이 말은 의례를 통해서 문두루법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나라와 신라의 군사가 싸우기도 전에 바람과 파도가 썩난 듯 일어나 당나라의 배가 모두 침몰했다. 나중에 절을 고쳐짓고 사천왕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법석은 끊어지지 않았다. 이 표현은 물론 고려 때입니다. 재밌는 것은 당나라와 신라가 싸워서 신라가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신라가 이 대항에서 싸우기 전에 당나라 군사들이 다 침몰해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후 십미년에 당나라는 다시 조헌을 장수로 삼아 보내고 또 군사 5만이 쳐들어갔다. 다시 그 법을 썼더니 배들이 이전처럼 가라앉았다. 이게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 법을 통해서 배를 침몰시켰다는 것은 여기는 민중들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신라 땅을 지키는 이 명분이 있지만 민중들 입장에서는 전쟁은 곧 지옥과 같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상청지배청은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민중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설령 이겼다 하더라도 민중들이 이득을 볼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민중들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싸움터에 나가지 않고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이 문두루법을 써서 싸우기도 전에 당나라 군사들이 침몰해서 죽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때 한린랑 박문준이 김인문을 따라 옥중에 있었습니다. 당고정이 문준을 불러서 묻습니다. 당나라 군사가 계속해서 패배를 겪으니까 민중들은 이렇게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너희 나라에 무슨 비밀한 법이 있기에 두 번이나 대군을 보냈는데도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래서 문준이 아래입니다. 배신 등은 상국에 온지, 상국 중국을 가립니다. 당을 가립니다. 상국에 온지 10여 년이나 되어서 본국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멀리서 한 가지 일은 들었습니다. 상국의 은혜를 두투이 입어서 삼국을 통일했기에 그 덕에 보답하고자 낭산 남쪽의 천왕사, 아까 앞에 나왔던 사천왕사입니다. 천왕사를 새로 지어서 황제의 만수를 비는 법석을 열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참 교묘하게 대응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당고종은 물론 이제 이렇게 문준이 아래고 난 뒤에 가까이 밑에 사람을 몰래 불러서 신라에 알려라 이렇게 말을 했겠죠. 이제 당고종은 듣고 일단은 크게 기뻐하며 곧 예부시랑 악분기를 신라의 사신으로 보내서 거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문준이 말한 그대로인지. 그래서 왕은, 즉 문무왕이죠. 문무왕은 당나라 사신이 오리라는 소식을 미리 듣고 이 절을 보여주는 것이 마뜩찮아. 왜냐하면 사천왕사는 당나라 군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세운 절이지 황제의 만수를 비는 절이 아니었죠. 그래서 따로 새 절을 짓게 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신이 이르러서 말했습니다. 먼저 황제의 만수를 비는 사천왕사에 가서 향을 피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곧 그를 이끌고 새 절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사신은 문 앞에 서서 이건 사천왕사가 아니라 망덕요산의 절이요. 사실 이 망덕요산은 망덕, 덕을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망덕요산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신의 악궁기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이 새로 지은 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도성 사람들은, 경주의 도성 사람들은 금 1천냥을 그에게 뇌물로 줍니다. 그러자 사신은 곧 본국에 돌아가 아뢰었다. 신라에서는 천왕사를 지어 황제의 만수를 빌고 있었습니다. 예. 참 겁이 없죠. 이 뇌물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지. 천자인 황제를 속입니다. 그리고 당나라 사신의 이름 말을 빌어서 망덕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망덕사가 흔적은 없고요. 망덕사가 있을 때 세웠던 당간지주가 사천왕사 맞은편에, 경주 아까 낭산 남쪽으로 가면 이 사천왕사 지금 거의 발굴이 지금은 다 됐습니다. 발굴이 다 된 곳이 있는데 그 길 건너편에 보면 망덕사지라고 또 있습니다. 가보시면 민중들이 한 이야기, 삼국사기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삼국사에 이 기록이 없었으면 지금 사천왕사나 망덕사가 어떤 연유로 지어졌는지, 그게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알 길이 없었을 텐데 다행히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 민중들이 이야기한 것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천왕사나 망덕사에 대해를 볼 때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서 유교를 내세운 것처럼 이 불교를 내세웠습니다. 당시에는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한 두 축이었기 때문에 다 같이 아마 신라가 당나라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같이 크게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삼국사기는 유교 중심으로 서술을 했기 때문에 이 불교와 관련된 사항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민중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민중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교는 상청 지배층의 정치 사회 윤리죠. 민중들은 오히려 그런 것이 질곡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의 정치 질서는 상하 신분의 계층화를 정립하고 옹호하고 유지하는 데 구실을 합니다. 반면에 적어도 불교는 그런 계층화를 부정하고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고 대등하다 하는 이치를 내세우기 때문에 민중들 입장에서는 불교가 훨씬 가까웠죠. 그리고 실제 일상에서도 불교가 민중들의 삶에 깊이 파고들었지 유교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중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이면에 깔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신으로 온 악분기를 굉장히 높입니다. 단박에 새로 지은 절을 보고 이거는 사천왕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문명군 중심부에서 온 사람을 높여주죠. 근데 동시에 그는 재물을 좋아해서 신라 사람들의 금을 받아먹고 천자를 또 속이기까지 합니다. 말 그대로 악분기를 통해서 천자까지 다 속였죠. 신라 민중들이 입장에서는 결국은 문명권 중심에 존귀하다고 하는 인물, 천자를 비롯해서, 즉 황제를 비롯해서 그 아래 신하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넌지시 비판하고 너희들이 뭐 다를 게 있냐 라고 말합니다. 뒤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제가 안 올렸는지 모르겠네. 사실 이 뒤에 이 상위사에는 한 대목이 더 있습니다. 왕이 나중에 문준이 이 당황제에게 잘 아뢰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강수 선생, 강수라고 하는 문장가를 통해서 김인문을 놓아달라는 표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표문을 보고 당 황제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인문을 놓아주고 위로하고 돌려보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당 황제가 표문을 보고 눈물을 주르륵 흘렸을 리가 없죠. 오히려 아마 표문을 보고 실상과 다르다고 느껴서 너무 이 그럴듯하게 문장을 잘 쓰면서 자신들의 즉 신라의 과실을 숨기는 그 행태 때문에 속으로는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이 당 황제가 눈물을 흘리며 돌려보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물론 사실은 아니죠. 근데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천자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자도 이 신라 사람들 가운데서 신라의 국왕이나 또는 신하들, 이렇게 상층 지배층 사람들은 천자를 더없이 높은 말 그대로 지존으로 여기면서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인물로 떠받들죠. 그러나 민중들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너희들의 질서 속에서는 대단한 인물이지만 천하의 백성들, 민중들 입장에서는 천자나 국왕이나 또는 고위 관리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들은 그 사실을 늘 읽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중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탐욕을 부리고 저희들끼리 권력 다툼을 벌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민중들의 생각이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은근하게 황제라고 하는 지존조차도 한낱 사람이다. 그를 보고 그러게 김인문은 아시다시피 문무왕의 동생입니다. 동생에 대한 애틋한 정이 아마 이 표문에 실려 있었겠죠. 그러니까 당 황제도 그런 인간의 정을 그대로 느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거다. 민중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낱 인간일 뿐인데 단지 그를 지존으로 여기는 것은 지배층 사람들의 정서고 인식일 뿐이다 하는 거죠. 이게 민중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은근히 이 상층 지배층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중세의 궁고화된 이 상하, 중심 주변 이런 질서관에 대해서 그것은 이 관념이 만들어낸 그런 체제고 질서에 불과하다. 과연 그런 기준선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구나 대등하고 평등하다 하는 그런 이치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떤 지배 체제라도 오래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 담아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중세에는 이런 민중의 이야기가 참 하찮게 여겨지고 가소롭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 상우유사도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층 지배층 지식인들이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련 스님은 지식인들에게 읽으라고 이 민중의 이야기를 담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련 스님도 예상은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읽으면 이 지식인들이 가소롭게 여기고 아마 비웃을지도 모를 거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권력이든 또는 소수가 특권을 누렸던 이런 문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대중들에게까지 널리 퍼지는 방향으로 가고 더 많은 사람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그런 과정이 인간의 역사였다. 그래서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특정한 왕이 권력을 다 쥐었습니다. 특히 제사장이 권력을 쥐었다가 나중에는 제사장과 정치 수장이 갈라지면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양분화되죠. 그러면서 또 다른 권력 층들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중세가 점점 지나면 그 권력층을 이루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 급기야 근대에 들어오면 그러한 질서가 무너지면서 모든 사람이 권력의 주체가 되고
또 권력의 중심부로 다가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합니다. 참 아이러니할 것 같지만 그게 역사의 진리고 이치다 하는 것을 이전선이면 좀 일찍 깨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 민중들이 바라보았던 이치와 원리가 실현될 길이 또는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고 저는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민중들의 생각이나 또 말하고자 한 바가 거의 일치하죠. 민중의 힘을 많이 받을수록 새로운 권력 주체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중을 어떻게 보면 배척하거나 도외시할 때, 업신여길 때 오히려 권력의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도래된다 하는 것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숨은 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민중들은 정치 권력 또는 종교 권력에 대해서 소박하고 단순한 이야기로서 대응했다. 이건 요즘으로 말하면 문학이나 예술로서 대응하면서 자기 주체성을 지속시켜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책봉체제, 즉 중세 문명권 질서에 대해서 민중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